네, 현재 시장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2.4%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이러다 보면 2,300선이 또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보일 텐데요. 물론 이 지수가 한번 내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빠진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그 지지 라인을 항상 하나씩 내릴 때마다 심장이 덜컹거리긴 합니다. 코스피 2,307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장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긴급진단 상황실은 레모니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이제 최현업 매니저님하고도 네. 서로 인사를 하시면서 이제 네네. 친한 사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저희 처음 뵙게 됐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지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그러고 시작해 볼게요. 네. 앞서 이제 네. 최현덕 전문가? 네. 네네네. 여기 있는 줄 몰랐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뭐 프로필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레몬 리서치 이사 이제 하고 있고, 증권사에 있었고요. 또 이제 대학 졸업하고는 첫 직장이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연구원이기도 했습니다. 네. 주식이 좋아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반도체 쪽도 아시고 주식도 아신다면 특히 IT 쪽에서도 두각을 좀 보이지 않으실까 했는데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레몬리서치에 계십니다. 이상엽 이사님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또 시장이 좀 좋지 않은데 네.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솔직하게 시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시죠. 분사에 덫에 빠진 DB하이텍입니다. 이 반도체 설계 사업 분사설이 나왔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팩트부터 좀 나온 이야기부터 짚어볼게요. 네, 이제 브랜드 사업부라고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설계를 이제 전담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분사를 해서 이제 독립법인으로 이제 출범을 시킬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고요. 반도체 이제 설계 사업의 전문성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브랜드 사업부 이제 분사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회사의 이제 수치까지 벌써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제 설계 사업도 현재 연매출 이제 9천억 원 안팎의 파운드리 사업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면 회사에서 정말 오랫동안 좀 준비해오고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물적 분할의 악몽이 DB하이텍까지 지금 퍼지게 네. 되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브랜드 사업부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부가 반도체를 설계한다, 뭐 디자인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정확히 DB하이텍이란 그 회사 안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도가 있는지 이 사업부만 떼어놓고 분할하게 되면 분사하게 되면은 예전에 그 LG화학이 LG엔솔 떼준 것처럼 그렇게 안 꼽는 찐빵이라는 그런 말이 네네. 들을 정도의 영향도가 있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정말 물적 분할이라고 하면 네. 뭐 처음부터 일단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 작년 하반기였었던 것 같은데 하물며 그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제 물적 분할을 좀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10개가 넘게 나왔을 정도로 참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참 이게 달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걸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야지만 이제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게 물적 분할을 하면요. 사실 기업 가치가 이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지배 구조만 이제 바뀌었을 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자회사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상장을 하면 신규 사업의 입장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참 이만한 방법도 없다 보니 여러 기업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8월 18일이었던 것 같아요. 탐방했던 기업이 라온 피플이었는데 네. 탐방했을 때 그 날에 이제 사업 분할 소식이 있어서 16% 하락했었던 아직도 한 1년 전인 기억이지만 아주 생생한데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좀 우려를 받아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요. 기존 모회사에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 모회사가 자회사의 가치까지 반영해 있는 가운데에 또 상장을 하다 보니까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상장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브랜드 사업부 이제 상장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실질적인 그 이익이
정말 모회사의 가치로 오기보다는 네. 상장한 회사의 주주가 실질적인 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회사의 가치를 훼손시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수치적으로 살펴보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공시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약 한 6.11% 작년 9월 17일에 하락했었고요. 뭐 SK이노베이션 8.8%, 만도가 11.17%, 한국조선해양이 7.58% 하락했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굉장히 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시나리오, 지금 앵커님께서도 LG화학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가요, 2020년 9월로 가봐야 됩니다. 가보면은 어떠냐면요. 그게 이제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빠졌었죠. 빠졌는데 한 1개월 반 조정 이후에 한 2, 3개월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를 생각해서 이 DB하이텍의 물적 분할과 100% 관계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 LG화학 당시에 그러니까 LG화학이 한 2, 3개월 오를 때는 조정 후에 지수가 2,300에서 3,200까지 가는 거의 뭐 대세 상승에 가까운 지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LG화학의 상승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좀 물적 분할은 좀 시장에서 좀 박스권에 네. 그 모회사가 갇히거나 좀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하이텍은 SiC 전력반도체에서도 좀 속도를 내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실적 부분에서 다른 반도체 내에 좀 믿음이 가는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쭉 우양하고 있던 와중에 나온 물적 분할에 무려 16% 넘게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일로 52주 신저가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화학, LG엔솔 그 이야기 나왔을 때 그 회사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 만도도 11% 하락. 근데 유독 DB하이텍이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게 단순히 그 투심 위축 때문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한 줄 평과 함께 전략 세워주시죠. 네, 먼저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작은 필요한 것 인정한다. 그런데 너마저 이렇게 한 줄 평을 이제 담아볼 수 있겠고요. 향후 실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회사가 이제 상장되기까지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전보다 주가가 좀 더 하락폭이 커져서 저도 이제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지금 가격에서라도 좀 반등이 좀 멈춰지면 좋겠지만 그 중요한 가격이었던 5만 원을 강하게 지키지 못하고 5만 원에서 오히려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고 또 기관 같은 경우는 5월 20일부터 전일까지 무려 꾸준히 매도하면서 약 한 1,360억 원을 매도하고 있어서 향후 좀 기간 조정까지 감안을 한다면 비중이 크시다면 그 전제를 깔고 좀 비중을 크시다면 좀 줄이시고 수급이 호전되거나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좀 있을 때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이게 참 쉽지는 않다라는 네.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린 이사님의 의견이 궁금한 거니까요. 네.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이 많다면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Q와 P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인데 이제 매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이 전망된다. 이번 2분기, 당장 다가오는 2분기, 하반기 실적 좋을까요? 시장에서는 시장이 정말 안 좋은 가운데서도 주가 흐름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 기대치를 한 13.9% 상회하는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출하량 증가,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상승, 환율 상승 효과로 매출액은 또 전분기 대비해서 54% 증가할 전망이어서 참 수치는 참 좋은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또 주가가 좀 하락할 때 좀 수급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은 또 팩트이기 때문에 참 좀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함께 들고요.
네, 출하량과 이제 메탈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판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올라갔고 또 이번 리포트에서는 수요도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근데 제가 또 다른 에코프로비엠의 뭐 리포트를 보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소비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 전기차 판매량도 줄어들 테고 또 한 대당 탑재되는 2차 전지의 용량 가정 수치가 낮아질 것으로 감안해서 목표가라던가 뭔가 실적을 좀 하향 조정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 좀 다른 내용 같은데 이 한투 리포트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고요. 이제 3일 만에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제목만 보지 말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목표가 상향 레포트 좋아요. 근데 목표가 상향 했는데 그 가격 높아진 가격이 겨우 1.4%입니다. 가격으로는요, 2,900원 올린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니, 3일 만에 이제 목표가 하향이고 목표가 상향 나왔는데 목표가 상향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그래, 목표가가 한 최소 10%에서 한 30%는 상향시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레포트나 기사를 보거든요. 근데 이게 2,900원 올린 목표가 왜 내놨을까? 과연 이 목표가 1.4% 올릴 거면서 그런 레포트가 내놓을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정도 올릴 바에는 목표가 상향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거 중립 아니야? 중립 이하의 레포트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근에 또 유럽에 불고 있는 또 이제 전기차 회의론도 좀 있습니다. 이제 유럽 경제가요.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 영국 같은 데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전면 중단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 방침을 이제 뒤집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기차의 비중을 높이면 고용이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부품도 줄어들죠, 공정도 줄어들죠.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노조에서는요, 우리 아이오닉 6 생산 비중 높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높이면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줄어들 수 있고, 그럼 노동 강도 세지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회의론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실 텐데 국내 배터리사 점유율도 좀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 데이터인데 1월에서 5월까지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을 보면요. 2차 전지 소재 제품 비중이 무려 91.6%라고 합니다. 최근에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중국과 좀 소원해진 마당인데 작년 10월처럼 묘소수 파동과 같은 일들이 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LNF도 좀 급락했고 시가총액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업인데, 또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좀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기스가 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좀 하향한 레포트 중에 내용 살펴보면은 이자율 상승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 등 고려한다면 전반적으로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인 내용에도 좀 귀 기울여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불안한 투자자분들은 이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그 안에서 양극재, 그 안에서 대표적인 에코프로비엠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들 종목들마저 주도주라고 여겼던 이 종목들마저 헤맬 때 이때 꽉 잡고 가야 될까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 줄평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속도 늦춰진 2차 전지 시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배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반도체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반도체 다음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해주고 좀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쪽이 이제 배터리 쪽이거든요. 근데 앞서도 좀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투심이 위축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점을 찍었을 때 윗골이 길게 달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윗골이 달았었는데 일봉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봉을 보시면요. 그 당시에 윗골이 길게 달고 하락한 그 당시에 좀 주봉의 모습이 좀 기술적으로도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 고점에 외국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한 14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 당시에 외국인 지분율이 저기 저점 한 3%, 이게 외국인 지분율이 한 9%, 한 18%까지 수준이 증가했었는데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이 반토막이 나서 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율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1만 원 하방 경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수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매수는 전저점 부근이 10만 7천 원 전후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0일선 12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종가상 10만 원이 지켜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 12만 원 말씀드린 거는 지금 60일선이 상승하다가 살짝 탄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수평으로 돌아섰는데 이게 주가가 오랫동안 60일선 가게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횡보하는 식의 흐름만 나오면 상승했던 60일선이 수평으로 돌아섰고 그럼 60일선이 꺾인단 말이에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60일선이 꺾이면은 주가가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더 모아야 하기 때문에도 목표가는 좀 낮게 설정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도 살펴봤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진출 기대 앞서 이제 최현호 매니저님과 함께 리뷰했던 바이오플러스입니다. 이 바이오플러스가요, 다른 필러들과 좀 차별점이 있어 보여요. DVS 필러라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름이 참 어렵더라고요. 뭐 디비닐 설폰이라는 이제 그렇게 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가교제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먼저 DBS 필러를 말씀드리면 그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되는 거, 그리고 고민되지만 신경을 꺼놨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필러 사용하면서 이제 그 주름 펴주는 그 히알루론산을 이제 장기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가교제가 좀 몸에 좀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좀 축적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가교제와는 다른 것을 사용해서 이제 필러를 만들다 보니 이제 안정성까지 이제 고려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적고 반응도 빠르고 또 뛰어난 효과, 이제 높은 지속성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존에 상장되는 업체들과의 실적, 특히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자면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기존의 필러들에 있었던 그 가교제의 불안감을 이번 이 바이오플러스의 DBS 필러는 좀 그 안정적을 가졌기 때문에 안정성을 챙겼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또 오늘 리포트가 나온 걸 보니까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은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도 정말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잭팟이 될 수 있는 기회일 텐데요. 이번 일로 인해서 성장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중국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쟁사 대비 높은 판매 단가로 이제 팔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피부 미용에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 기업.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중국의 하이난성의 이제 풋모커가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올라온 모습이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국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회사에서의 그런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살펴보니까 이제 올해 내 뭐 미국 법인도 세운다고 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모멘텀, 내년에는 이제 미국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내년 매출 한 1천억 원을 목표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뭐 실적과 함께 뭐 추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이오플러스. 이 역시도 그럼 소비도나 공포를 피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그걸 반영하지 않고 중국 시장의 성장 그리고 DBS 플러만의 그 차별점 요것만 보고 지금 좋은 리포트가 나온 건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정리해 볼게요. 네. 먼저 한 줄 평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진다면이라는 한 줄 평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제가 계산해 보니 한 70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소비 측면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의 5월 실물 경제 지표는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이제 경기 부양책과 이제 봉쇄 완화 효과 덕분일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디어 이제 중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될 텐데 많은 전문가들은 1% 미만이 나올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어서 좀 낮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도 좀 감안해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장중에 드디어 이제 공모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공모가가 31,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요. 매수는 3만 원, 뭐 더 싸게 사면 좋겠지만 3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이 좋아서 공모가 수준 31,500원 수준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시가총액 5천억 원 수준인 35,000원까지의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28,2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 가격은 28,2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바이오플러스였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첫 방송이셨고 네. 오늘 좀 긴장을 하셨을 텐데 세 가지 상황실 다 봤잖아요. 사실 DB하이텍도 좋은 회사고 에코프로비엠도 우리 많은 주도주 대표적인 네네. 종목이었고 바이오플러스는 약간 루키처럼 떠오른 종목이었는데 이 중에 혹시 가장 이사님의 그 투자 성향과 좀 어울리는 종목이 있으셨나요? 한때는 2차 전지 쪽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네. 근데 기본적인 상향은 제가 좀 제약바이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오. 또 헬스케어로 좀 포함된다고 하면 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플러스를 좀 뭐 괜찮게 3개 종목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 네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력을 보고선 반도체 있길래 그 DB하이텍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아니었습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까지 한번 저희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이사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